안녕하세요. 청소년 보호구역 구독자 여러분, 이시안 변호사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소년분류 심사원에 대해서 가끔씩 정보들을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생소한 기관이다 보니 이쪽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변호사님들도 이런 기관이 있는지 어떤 기관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소년분류 심사원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최대한 좀 많이 다루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년 이런 학교폭력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이기도 하고 경력이 한 10년쯤 되다 보니까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이야기할 것들이 참 많은데요.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오해와 진실, 상담으로 오셔서 많이들 물어보는 질문들 저희가 요약해서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소년분류심사원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법 제18조 1항에 따라서 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들을 수용해서 이 자질을 분류심사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이름이 소년분류심사원이잖아요. 청소년을 분류하는 곳이다, 분류하는 심사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재판 전에 판사님들께서 사건 기록만 봐서는 바로 한 번에 볼 수가 없잖아요. 재판은 한 3분에서 5분밖에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활을 지켜보면서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전문기관에 맡겨서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서 판사님한테 보고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년분류심사원에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가장 많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 가정법원에 심리기일에 갔더니 판사님께서 혼을 내시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날 당일날 바로 입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굉장히 갑작스러운 생이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호자분께서 굉장히 놀라시게 되는데요, 판사님께서 보시기에는 바로 집에 돌려보낼 수가 없다, 우리가 제대로 한번 심사를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소년분류심사원에 가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소년원에 가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소년원이 아니더라도 소년분류심사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소년분류심사원도 입소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뭐냐면요, 재판에 맨날 안 가고 막 이런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또 하나는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을 요구해도 전혀 응하지 않고 도망다니고 이런 학생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입소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년분류심사원은요, 전국에 11곳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수도권, 서울, 인천, 수원의 경우에는요, 안양에 있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를 하게 됩니다. 이게 서울 소년분류심사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지역에는 지역별로 소년원 내에 소년분류심사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할 경우에는 어떠한 준비물도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입고 왔던 옷도 입을 수가 없고요. 생활복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입어야 되는 옷을 입게 되고 휴대폰이나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시설 자체는 비교적 열악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여기가 호텔을 가는 곳은 아니니까요. 처음으로 공동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데요,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도 많고요,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거기 들어가면 더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않나요? 더 아이가 나빠지면 어떡하나요? 부모님께서 많이들 우려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잘못된 행동을 했거나 위험한 행동을 했거나 교육상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한 곳을 한 곳에 모아두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요, 과거에는요,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 아주 심각한 사건이 아니면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을 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범, 3범, 4범 여러 번 반복된 학생들이거나 정말 질이 좋지 않은 그런 경우에만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성산의 경우에는 소년분류심사원을 굉장히 많이 입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생들 또는 학교에서는 모범적이라고 알려진 학생들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좋지 못한 친구들과 비슷한 행동을 한다거나 소년분류심사원 내에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면 소년원이나 더 심각한 처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 없느냐, 이런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데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질 때 2조, 3조, 4조, 5조 이런 식으로 이미 정해져서 입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입소하는 결정이 난 이후에는요, 가정법원의 판단을 뒤바꾸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소년원에 들어가지 않게끔 준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는요 3주에서 4주로 입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뭐 죄명에 따라서 이건 몇 주, 이건 몇 주 이렇게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가정법원의 특성은요 이 행위 자체가 청소년으로서 그리고 미성년자로서 한 번쯤은 있을 법한 일인지 아니면 이건 정말 잘못된 행동에서 반드시 교정이 필요한 행동인지 이 학생의 평소 성향은 어땠는지 보호자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소년분리심사관이 피해자 측에도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제대로 된 사과를 했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이 모두 다 중요합니다. 가벼운 사건이라 하더라도 소년분리심사에 입소하는 경우가 있고요. 중한 범죄에 연루됐다 하더라도 입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분리심사 입소 기간은 원칙상 1개월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는 1회 연장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무상 최대 2개월까지는 입소하고 있습니다. 소년분리심사원에 입소하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생활 태도입니다. 상점, 벌점 이런 제도가 있어요. 벌점을 받으면 왜 벌점을 받았는지 판사님이 혼을 내시는 경우가 많고요. 상점을 받으면 그것이 또 반영되기도 합니다. 물론 교도소처럼 뭐 모범수라고 소년분리심사원의 기간을 감형해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의 생활이 보고서 형식으로 모두 다 판사님한테 보고가 되기 때문에 심리를 받을 때 소년원에 갈지 몇 개월을 갈지 안 갈지 이런 것들이 생활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는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년분리심사원 입소 기간 동안 학교 출석은 괜찮은가요? 문제 없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 출석 일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방학 때 가면 더더욱 그렇고요. 학기 중에 간다 하더라도 학교 측에 소년분리심사원 위탁 결정을 알린 경우에는 일수별로 모두 다 출석으로 인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출석 일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학교에 알려지는 부분이 참 안타깝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시험 응시도 가능합니다. 학교에 시험을 보고 싶다는 것을 알리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실 거예요. 정해진 평가장에서 학교 시험지를 가지고 소년분리심사원의 감독 하에 시험도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입소 기록이 이것이 생기부에 남나요? 이런 부분 굉장히 궁금해하는데요. 소년법에 따른 이런 처분은요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의 어떤 처분은 원칙적으로 생기부의 기재와는 관련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생기부는 뭐다? 학폭위의 결정에 따라서 기재되는 경우가 있다. 학폭위의 결정과 형사사건의 결정은 완전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소년분리심사원에 입소하면 무조건 소년원에 가느냐? 소년분리심사원에 입소를 했다면 이 사안이 가벼운 사건이 아니다. 보호자가 알고 계시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원에 갈 가능성이 있는 것도 분명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아이는 거짓말을 하니까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판단이 됐으면 소년분리심사원에 입소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소년분리심사원 입소를 하면 그 즉시 법률상 의무적으로 판사님들께서도 국선 변호사를 지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소년분리심사원 입소했다고 무조건 소년원에 간다,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요. 다만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판사님께 설명하고 어필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재판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가정법원은요 심리기일이 곧 선고기일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미 판사님께서 정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저희 자녀가 이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 전에 우리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제출을 미리 해놔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이가 아픈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소년분리심사원에 입소를 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도 평소에 지속적으로 먹는 약이 있거나 지병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약은 당연히 먹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학생 중에 한 명도 현식 치료를 위한 네뷸라이저라는 이런 장치들이나 이제 약을 가지고 입소를 할 수가 있었고요. 소년분리심사원에 전화해서 이야기를 하면 약을 당연히 반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년분리심사원 내에
싸움이 발생하거나 우리 아이를 괴롭히면 어떡하나요?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뢰인들의 경우에도 혹시라도 소년분리 심사원 입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예상되는 사건들은 저희가 아이한테 들어가기 전에 미리 주의를 줍니다. 절대 싸우지 마라. 그리고 누가 시비를 걸어도 일단 참아라. 왜냐하면 판사님께서 그걸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화가 나고 누가 와서 약간 시비를 걸거나 욕설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성인이 돼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화를 내고 그때마다 싸우고 다들 핑계를 대죠. 제가 뭐라고 했기 때문에 난 때렸다. 제가 무슨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타인을 폭행하고 괴롭히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 소년분리 심사에 입소를 했는데 들어가서 또 싸운다? 이런 행동이 있다고 한다면 소년원이나 더 중한 처분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재판을 가보면 너는 지금 한 행동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 올 사안이 아니지만 너의 그런 행동과 그런 태도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렇게 훈계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절대 싸우거나 이런 행동에 휘말려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소년분류심사원의 오해와 진실,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저희가 요약해서 알아봤는데요. 오히려 소년원에 가는 가능성은 통계상 아주 높진 않아요. 그럼 많은 경우는 어딜 가냐?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를 합니다.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집에서 강제로 어딘가 한 달 가까이 입소돼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 꼭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댓글에 또 궁금한 내용 달아주시면 다음에 2탄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